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표 제목이 무의당 장일순 원주에서 세상을 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한 분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하고 이제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인데요.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두 분이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삶을 제가 좀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오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좀 약간 걱정도 됩니다. 제가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제가 좀 평소에 생각했던 그분, 그리고 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알게 된 그분의 삶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주에서 평생을 살며 지구와 우주적 전망에서 생명사상과 한살림운동을 전개했던 무의당 장일순. 그의 삶에서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청인 생태적 회심의 길을 찾아본다.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발문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그 삶이 그 길을 잘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시대의 징표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대의 요구가 뭔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무의당 장일순은 이제 그분이 하셨던 운동, 활동 그런 걸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 무의당의 삶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써 있는 원주 사람 무의당, 하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과 부드러움, 협동,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 이제 돌아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뿌리내린 삶의 함의가 무엇인지, 무의당의 생명사상 하나라고 하는 것, 이 무의당이 운동을 했던 방식, 겸손과 부드러움과 협동, 그 다음에 이분이 병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분의 태도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이 무의당의 삶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징표,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각자 또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징표로 저는 여기 배타적 자기 증식, 자기 증대, 확대 이렇게 썼습니다. 배타적으로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서로가, 그게 오늘날 빼놓을 수 없는 시대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올림픽 구호가 있지만 사실 산업문명의 구호라고 할 수 있죠. 눈부시게 발달한 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구호가 계속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문명 한가운데 이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그 성장 이데올로기, 그 자본주의의 필연적 기결인 소비주의, 이게 바로 자기 증식, 배타적 자기 증식 확대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윤이 있겠죠.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끝없는 효율의 경쟁이 전쟁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이런 것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내면에 이 자기 증식, 자기 확대를 부추기는 세계 인식 방식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세계를 생명이 없는 물질로 보는, 물질로 환원하는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물질로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죠. 세계를 물질로 보는 우리가 이 교만한 자세로 세계를, 자연과 인간 모두 포함해서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공동의 지배 붕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조짐은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서 가장 잘 보이긴 하지만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각에 거제도 대우조선의 그 하청 노동자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징표가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 자발적 자기 제한, 배타적인 자기 증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항하는 자발적 자기 제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증식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징표가 그 반대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자발적 자기 제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발적 자기 제한은 굉장한 신학적 함의가 있는 용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자발적 자기 제한은 창조 이전에
하느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를 결심하셨을 때 이 절대 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창조를 결심하니까 창조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무의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을 있게 만드는 그 창조의 여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거를 뭐 유대교 이런 쪽에서 찜쯤이라고 합니다. 쉐히나. 그래서 창조는 하느님의 물러남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손이 어떤 건지 알죠? 하나는 최초의 인간 아담, 다른 쪽 손은 하느님의 손입니다. 이걸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하느님의 손을 물렸을 때 무언가 하느님과 다른 어떤 것, 피조물이 생겨나는 것이죠. 창조는 하느님의 물러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운동이고 생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배타적인 자기 증식, 확대는 파괴 운동입니다. 죽음의 힘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입니다. 서로가 자기만 키우려고 하면 서로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회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회심입니다. 사회적 함의를 띠는 것이죠. 이런 자기 제한은 겸손과 공경의 자세로 타자, 세상 만물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너져가는 이 집을 다시 짓는 일이죠. 집을 그리스말로 오이코스라고 하잖아요. 이코스,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흔히 생태로 번역됩니다. 영어 이코, 생태. 그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집을 다시 짓는 일은 바로 생태적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당 장일수는 이 자기 제한의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를 생태적 회심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의당의 삶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1928년에 태어나셨고요. 원주에서 원동 천주교에서 1940년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으로.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중퇴하고 더 다니지 않고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 고향에서 대성학교를 세웁니다. 대성학교를 세워서 참대자라고 하는 이 교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진광학교에 처음 만든 신용협동조합입니다. 학교 안에 만든 처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연단에 계신 분은 아마 지학순 주교님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학순 주교님 뭐 원주교구에서 처음으로 원주 쪽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부정부패 추방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85년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을 발족합니다. 나중에 원주 한살림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해월 최시영 그 동학제 2대 교주죠. 그분의 여기가 체포된 데입니다. 이분이 체포된 데인데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무의당 선생님이 굉장히 해월 선생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추모비죠. 그래서 여기 체포당한 곳에 세우고 직접 글과 글씨를 썼습니다.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보따리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로 글자 그대로 보따리를 짊어지고 수십 년 산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그 동학 가르침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무의당의 삶은 크게 네 가지, 교육, 협동, 운동, 민주화 운동, 생명 운동으로 볼 수 있고 교육은 원주에서 했습니다. 학교를 원주에서 운영을 했고 협동운동은 신흥협동조합은 강원도 농촌과 탄강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열렸고 지금도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은 한국 전체입니다. 그렇죠? 생명운동은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반경이 원주에서 강원도, 한국, 우주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안에 일관된 삶의 태도는 상대에 대한 공경, 모심, 살림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운동 방식은 겸손과 부드러움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협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의당의 삶을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로 많이 꼽는 게 글이 없다는 겁니다. 글이. 그분의 말을 모은 책이 이제 녹색평론사에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고 그 한살림 처음 만들 때인가 그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라고 하는 짧은 글 외에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녹취입니다. 녹취. 말로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선 1960년, 80년대, 1960년 5.16 쿠데타 나고 나서 이분 한 3년 동안 형무소에 들어가죠. 처음에 여기 어디죠?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이제 춘천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80년대까지 독재 정권 있을 때까지 계속 감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분 집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로 인해서 화를 당할까봐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글을 쓰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분 부인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글은 일절 못 썼어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분들께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도청을 하니까 전화를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말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글 쓸 욕구를 제한했다. 자기를 제한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좀 특징은 또 하나 좀 아주 흥미로운 관찰은 녹색평론의 그 김종철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이분은 문자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걸 추정을 해봅니다. 이분의 관점에 의하면 김종철 선생님, 이 문자 문화는 구술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지배와 정복과 배타적을 전제하는 산업 사회의 기본적인 동력인 테크놀로지의 원리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문자를. 그래서 만약 글쓰기에 이분이 열중했다고 하면 무의당이 보여줬던 그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주의 집중의 습관, 아주 미소한 것에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습관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그 겸손과 부드러움이 가능했을까? 아주 흥미로운 관찰이고요. 이 관찰은 무의당의 또 다른 특징으로 뒷받침됩니다. 글씨와 그림을 남겼습니다. 글은 남기지 않았지만 글씨와 그림을 남겼죠. 아주 겸손하고 부드럽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씨와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그대로 쓰고 그려서 줬습니다. 기금 마련을 위해서도 쓰고 그렸습니다. 그림과 글씨가 아주 독특해서 하나의 일가를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가 난입니다. 무의당 난이라고 하죠. 사람 난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부드러운 겸손과 부드러운 포용, 무의당의 삶과 운동 방식을 딱 닮았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원주에서 나고 원주에서 삶의 대부분을 살고 원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주 사람 무의당입니다. 이 원주의 지역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제한하는 삶이죠. 우선 공간적으로 지역을 또 아끼는 삶입니다. 자기 집을 보존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생태적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 사람 무의당, 그 지역적인 삶,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사실 그 지역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바탕이 됩니다.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대 이전의 공간을 보면요 항상 누군가의 공간이었습니다. 한 집에 봐도 부엌에 부엌신이 있고 장독에 장독신이 있고 다 누군가가 거주하는 아주 고유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게 무너지게 된 게 서양에서 17세기 데카르트의 유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게 들어있죠. 세계가 물질로 환원되는 것이죠. 여기서 물질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길이와 넓이와 깊이 곧 연장이라고 하는 엑스텐사라고 엑스텐사 연장을 가진 모든 것을 뜻합니다. 곧 이렇게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하학적인 공간입니다. 추상화되고 동질적인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로 균일화된 공간은 이제 지배, 소유,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그래서 자연은 자원이 되고 집은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 자기를 확장하려고 세계를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현대판 유목민들, 글로벌 노마드, 자본, 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윤에 관심이 있죠.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삶, 토박이가 집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봉산동 자택에서 중심가까지 걸어서 대개 20분 정도 족한 거리인데 보통 2시간씩 걸리기가 다반사였다. 아주머니, 아저씨, 길가의 자판장수, 기계 부속품 가게 주인, 리어카 채소장수, 식당 주인, 아니면 농부들, 만나는 사람 한 사람과 끊임없이 벌이 얘기, 아이들 소식, 농사 얘기, 살림살이며 시절 얘기를 나누는데 보통 2시간 이상 걸렸다. 이 장일순 선생이
걸었던 그 원주천 그 뚝방길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아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일순 선생에게는 세상의 어떤 길로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길이죠. 잠재적인 개발과 이윤의 대상일 수가 없는 길입니다. 자기 확장을 위해서 함부로 뜯어고칠 수 없는, 처분할 수 없는 길입니다. 고유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이렇게 존중하기 시작하면 남의 것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한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지역이 일종의 집, 오이코스가 되는 거지. 물론 한 곳에 오래 산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는 무의당의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경의 삶을 손수 가르쳐 주신 이 할아버지 여운 장경호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무의당의 회고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검소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곡식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주워 그릇에 담아 모으셨어. 물건 하나라도 소중하게 다루셨지. 곡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 어머마, 손님 오셨다. 그러면 어머니는 바로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 동양 그릇을 들고 온 이에게는 밥과 찬을 담아주었고 빈손으로 온 이에게는 윗방에 따로 상을 차려 대접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님을 귀하게 여겼고 거지도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무의당 이분에게 형이 한 분 있었는데 15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출상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15살 난 그 손주에게 절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면 아주 불효막심이라는데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 형이 내 손자였지만 저승에는 먼저 갔으니 거기서는 내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생명 공경의 삶을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 이게 아마 자기 지역을 소중히 여기는데 필수적인 요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사실은 77년부터 결정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네. 땅이 죽어가고 생산을 하는 농사꾼들이 농약 중독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생을 하는 시대가 이제 바라왔구나. 이렇게 김지아 시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해오던 교육운동, 신흥협동조합운동, 민주화운동을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틀에 넣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무의당의 생명사상은 하나다. 생명은 하나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당의 생명사상에는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생명공경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동학과 노자와 불교와 성경의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거 불교 쪽에 천지여와 동근, 만물여와 일체, 하늘과 땅이 나와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만물, 여와 일체, 모든 것이 나와 한 몸을 이룬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 트럭 같은 이 먼지 하나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 천지 만물 막비 시천주야, 시천주, 동학의 가르침이죠. 이거는 시천주는 최재우 선생이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2대 그 해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에 사람만이 아니고 천지 만물에 이 천주를 한울림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 막비 시천주야. 경천 경인 경물 사상이 있죠. 해월 선생의 삼경입니다. 삼경. 하늘, 사람 그리고 사물을 공경해라. 거기에도 하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천식천.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하늘이 하늘을 키운다. 라고 하는 것.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다라는 얘기죠.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요한복음에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걸 뭐 페리코레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내재, 상호 거주. 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 많이 인용합니다. 이 무의당 선생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전부 다 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빵이다 했으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밥이다 라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종교를 섞어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말씀은 다 같아요. 어차피 삶의 영역은 우주적인데 왜 담을 쌓습니까? 그것은 종교의 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단위는 우주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생명이 빠지면 종교가 아니죠. 종교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분 아니면 정말로 그 진수를 몸에 받아들였던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운동 방식은 겸손, 부드러움, 협동, 공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으시고 뭐 이게 이제 김주하 시인이 이 무의당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으시고 이 겸손한 삶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겸손한 삶. 그걸 봄으로 보여줬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상대를 공경하고 자기를 제한하는 절제와 배려. 그 반대는 교만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불경이고 자기 증식을 하는 겁니다. 불감이 천하선.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말라.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삼보.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노자의 이야기죠. 첫 번째가 자비, 두 번째가 검약,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나서지 마라. 다른 얘기로 하면 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노자에서 나오는 생이부류 장이부재. 내가 낳았다고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장이부재. 내가 키웠다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계문유아. 문을 활짝 열고 밑으로 쓸려 나가라. 밑으로 기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밑으로 기어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남들 보고 기어라 기어라고 하면 정작 선생님 자신은 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야외 같은 데 갔다가 술을 먹고 이렇게 내려오던 무의당 선생을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도전을 했나 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렸다. 흙길인데 그 자리에서 바짝 기었다고 합니다. 일속자. 이게 호인데요. 무의당이 70년대에 많이 썼던 호라 그러면 일속자는 이제 무의당은 뭐 노자 쪽이고 일속자는 이제 당신이 지은 건데 조하날이라는 뜻이죠. 조하날. 생명사상 80년대 많이 사용했던 호입니다. 생명운동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나락 하나 속의 우주. 그래서 누가 왜 이렇게 하찮은 호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 좀 이렇게 좀 뭐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를 지그시 눌러주는 호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부드러움에 대해서 모든 생명은 연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거지. 이 부드러움의 힘.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명은 근원적 전환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주판하고 비슷한 주판을 가지고 얘기해요. 주판도 잘못 놓게 되면 털고 다시 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하죠. 그러나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혁명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혁명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명이 보듬어 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똥물에 있으면 똥물에 함께 들어가서 그 똥물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톨스토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력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을 억압할 수 없다. 정부가 무력에 전복되고 권력기관이 다른 이들의 수중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새로운 권력이 원래의 권력보다 덜 억압적이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패배한 적들의 분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권력은 이전의 권력보다 훨씬 더 잔악하고 전제적일 수밖에 없다. 모든 혁명의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 공생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계급운동이 아니라 협동운동 속에서야말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시작했던 한살림운동은 하나다. 살려야 된다. 협동, 같이 해야지만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살림의 이치는 생명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에는 문제가 협동이 없다는 겁니다. 경쟁이 수반되면 그 다음엔 효율을 따지게 된다. 경쟁과 효율을 따지면 그 다음에 모두가 적수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대는 공생의 시대예요. 자연과도 공생해야 되지만 제대로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하고도 공생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자면 말이지 농약이 있는 농산물도 좀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부드러운 그러나 상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건강과 질병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게 병이 없는 상태? 병을 제거한 상태? 흔히 현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생각하는 거는 전제가 되는 것은 몸이 우리의 소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몸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상태, 이게 건강이다 라고 하는 생각. 여기서 의료산업이 등장합니다. 의료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료산업의 야심은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몸을 완전히 통제한다. 질병을 극복한다. 조금 더 가면 노화를 극복한다. 조금 더 가면 죽음을 극복한다. 자기 증식, 자기 확장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멋진 신세계의 도래입니다. 생명도 이제 공장에서 완전한 통제를 거쳐서 낳는 그런 시대, 멋진 신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은 시대의 병이다. 사람도 자연의 하나인데 왜 암에 안 걸리겠는가? 암세포는 내 세포 아닌가? 암을 잘 모시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적 찬미받으소서 155항에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종종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일수 선생은 자기 제안으로 일관한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다. 그래서 무의당은 그렇게 생각했고 말했고 당부했고 살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가 뭐냐? 만물은 하나다. 겸손과 공경, 모심과 살림, 협동과 공생의 삶, 자기 제안의 삶으로 일관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벽에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 나름의 사는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내일 망한다 해도 그냥 밀고 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소망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낙관과 희망과 미래, 믿음, 지금의 실패가 변화와 새로운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를 자기 제안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미받으소서 244항, 245항을 좀 발췌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의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 선언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1989년 10월에 나온 겁니다. 1년 동안 공부해서 집단으로 나온 것인데 꼭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